2026년, 네, 새해 밝았습니다. 26년 1월 2일 마감된 미국 증시 데이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기업이죠. 조비 에비에이션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본 분석 자료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새해 첫날은 뭐랄까, 기대감에 좀 부풀기 마련인데 올해는 시작부터 좀 헷갈립니다.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내렸어요. 맞아요. 방향이 완전히 엇갈렸죠? 네, 시장이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듯한 이 모습 속에 사실은 2026년 전체 시장의 성격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이 단서가 어쩌면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이 조비의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보다는 시장의 아주 큰 물줄기,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비라는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단순한 꿈을 파는 기술주에서 차세대 항공 인프라 기업이라는 전혀 다른 존재로요. 아, 인프라 기업으로요? 네, 그 변모하는 과정이 주가와 거래량에 어떤 미세한 신호들을 남기고 있는지 오늘 함께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흐름을 잇는다. 흥미롭네요. 가장 먼저 새해 첫날 시장이 우리에게 보낸 그 비밀 신호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1월 2일 미국 3대 지수가 정말 제각각이었네요. 다우지수는 0.6% 넘게 올랐고 S&P 500도 살짝 올랐는데 나스닥만 살짝 내렸어요. 네, 특히 내용을 뜯어보니까 더 이상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셀즈포스 같은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줄줄이 하락했는데 오히려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나 보잉 같은 전통 제조업 주식은 강했단 말이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진 것 같아요. 바로 그 쪼개졌다는 느낌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선별적 리스크, 셀렉티브 리스크예요. 선별적 리스크요? 네, 시장이 지금 위험 자체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냥 다 같이 빠졌겠죠. 다우, 나스닥 할 것 없이요. 아, 그렇죠. 지금 시장은 마치 아주 깐깐한 미식가가 된 것 같아요. 뷔페에 갔는데 모든 음식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인지 아니면 그냥 보기만 좋고 실속 없는 음식인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골라 담고 있는 거죠. 뷔페라니 비유가 재미있네요. 그럼 시장이 지금 골라 담고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은 어떤 종류인가요? 바로 실체가 있는 성장입니다. 한번 자료를 보세요. 똑같은 AI 테마 안에서도 반응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는 미래의 AI로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좀 막연한 스토리를 파는 기업들은 약세를 보였죠. 네, 실제로 그랬네요. 반면에 AI를 구동하려면 당장 우리 칩이, 우리 데이터 센터가, 우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반도체, 인프라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고요. 아하. 즉, 투자자들이 이제 언젠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꿈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실적이나 곧 현실이 될 기술처럼 증명 가능한 것에만 돈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아주 냉정하고 또 까다로워진 거죠. 증거를 가져와라. 시장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1월 효과, 제뉴어리 바로미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1월 시장의 흐름이 그해 전체를 보여준다는 일종의 속설인데 네, 있죠. 그럼 올해는 내내 이렇게 증명된 성장주만 찾아다니는 시장이 될 거라고 봐도 될까요? 하하, 그 질문이 꼭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1월에 올랐다고 12월까지 내내 오른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겠죠? 하지만 한 해의 첫 달에 투자자들이 어떤 종류의 주식을 선호하는지를 보면 그의 시장의 성격이나 분위기를 짐작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2026년 시장의 성격은 분명해 보여요. 당신의 기술, 당신의 비즈니스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숫자로 결과물로 증명해 보시오. 바로 이 까다로운 요구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조비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사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시장이 증명을 요구하는 분위기라면 아직 상업 운항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조비 같은 기업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환경 아닌가요?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는 고위험 성장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는 오히려 지금이 조비에게 기회일 수 있다고 분석해서 정말 의외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만약에 조비가 다른 수많은 EVG 기업들처럼 여전히 스토리만 파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는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살아남기 힘들었겠죠. 네. 하지만 조비는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시장이 요구하는 그 증명을 기술적인 성과로 하나씩 보여주면서 항공 인프라 후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증량을 기술로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완전 양익전환 비행을 국제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던데요.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가요? 그게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 양익 전환 비행,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를 위로 향하게 해서 수직으로 떴다가 공중에서 그 프로펠러를 앞으로 싹 돌려서 비행기처럼 고속으로 수평 비행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FAA 같은 항공당국이 이건 장난감 드론이 아니라 진짜 항공기라고 인정해주는 최소한의 기술적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기술이 없으면 항공기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거군요. 그런데 다른 경쟁사들도 우리도 전환비행 성공했다고들 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발표하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아주 제한된 고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두 번 성공한 수준에 그칩니다.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거죠. 일종의 보여주기식이군요. 네. 그런데 조비는 이걸 수백 번 이상 반복적으로 성공시켰어요. 그것도 그냥 자기네 연구소에서 한 게 아니라 미국, UAE, 두바이, 일본 같은 국제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이건 차원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국제적으로 비행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하늘은 다 똑같은 하늘이고 비행 물리학이 나라마다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각국의 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규제요? 네, 나라마다 공역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제탑과 통신하는 주파수, 비상 상황에 대한 안전 규정, 원격 조종에 대한 규칙, 이게 전부 다릅니다. UAE에서 비행했다는 건 미국 FAA와는 전혀 다른 중동의 항공 규제 시스템을 통과했다는 뜻이고요. 일본에서 비행했다는 건 또 다른 아시아의 규제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단순히 기술 시연을 넘어서 이미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규제 대응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보통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수십 년 된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 OEM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특정 국가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를 목표로 기체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죠.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또 하나, 자료에 나온 조종사 탑승 비행과 원격 조종 비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종사가 직접 타서 비행 데이터를 쌓고 FAA 같은 규제 당국이나 보험사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안전합니다. 조종사도 타고요. 이렇게 해서 상업화의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현실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동시에 뒤에서는 원격 조종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장기적으로는 무인 자율운항 시대를 대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종사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군수, 물류, 재난 대응까지 사업 영역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총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행보네요. 단순한 UAM 기업이 아니라 차세대 항공 플랫폼을 꿈꾸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좋은 소식이 계속 쌓이는데 주식 거래량은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거래량이 줄면 시장의 관심이 식었다는 뜻이니까 악재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게 가장 불안한 신호일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아무도 안 사지? 인기 다 식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의 수급 구조, 즉 사고 파는 힘의 균형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반대의 아주 강력한 긍정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긍정 신호가고요?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긍정 신호가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거래량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은 단순히 주식이 활발하게 오고 가는 양이 아니라
지금 이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 네. 그런데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거나 오히려 조금씩 오른다. 이건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거의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다는 개념? 정말 역설적이네요. 기술적 분석의 아주 중요한 격언 중 하나가 주가는 매수세가 강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매도 물량이 사라질 때 오른다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사라질 때 오른다? 네. 비유하자면 아주 희귀한 한정판 문동화 같은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이걸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팔려고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고요. 명만 불러도 바로 거래가 체결되면서 가격이 쉽게 올라가 버리죠. 지금 조비가 바로 그 국면에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비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웬만한 뉴스나 주가 변동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강성주주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나 작은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면 최근의 작은 조정에도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공포에 질린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아, 패닉셀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조비는 큰 조정 없이 거래량만 바싹 마른 채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건 약한 손, 즉 단기 투자자들은 이 지루한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대부분 떠나갔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의 과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심리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구였죠? 매몰대를 뚫을 때는 개미들이 힘들다가 본전 오면 던지는 걸 받으면서 올라야 한다. 이 말이 정말 섬뜩하게 들렸는데 이 심리 게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결국 주식을 포기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설계하기도 하죠. 의도적으로요. 네. 첫 번째 패턴이 바로 매물대 앞에서의 지루한 눌림입니다. 매물대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물려있는 가격 구간을 말하는데요. 아, 네. 주가가 그 중요한 가격대에 도달하기 직전에 갑자기 상승을 멈추고 몇 주 혹은 몇 달간 옆으로만 기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쳐서 이번에도 저길 못 뚫나 보다. 그냥 본전 왔을 때 팔자. 라는 생각에 물량을 던지게 되죠. 아, 정말 피말리는 구간이겠네요. 희망 고문이잖아요. 두 번째는 더 악랄합니다. 가짜 돌파, 소위 불트랩이라고 부르는 패턴이죠. 불트랩이요? 네, 중요 가격대를 살짝 넘는 축에서 드디어 간다라는 기대감을 확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추격 매수자들이 흥분해서 따라붙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주가를 아래로 확 밀어버립니다. 그럼 가장 비싼 가격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큰 손실을 보게 되고 공포에 질려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던진 물량을 조용히 아래에서 다 받아가는 거고요. 이건 정말 따라붙은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듣기만 해도 지치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장중 급락 후 종가 회복 패턴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장중의 주가를 10% 이상 갑자기 폭락시킵니다. 그러면 미리 손절매, 스탑로스를 설정해둔 물량들이 자동으로 터져나오면서 추매를 유발하죠. 아, 기계적으로 팔리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개인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물량들을 낮은 가격에 다 흡수한 뒤 장 마감 무렵에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슬그머니 회복시켜 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계좌를 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와, 정말 심리전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런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왜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무슨 강철 멘탈이라도 가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만 모르는 정보가 있는 건가요?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게임의 규칙과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다르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목표는 오늘 사서 내일 얼마를 버는가라는 단기 수익이지만 기관의 최우선 목표는 포지션 구축, 즉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목표한 수량을 채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고 지루하게 옆으로 기어가는 구간은 그들에게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평균 단가를 높이지 않으면서 조용히 물량을 계속 사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우리는 왜 안 오르지 하고 조급해하는데 그들은
오르지 마라, 더 사게 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의 뉴스 한두 개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FAA 인증까지의 남은 시간과 확률, 델타항공이나 도요타 같은 핵심 파트너십의 견고함,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같은 자신들이 처음에 세웠던 큰 투자 가설, 즉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 네, 그 가설이 깨지지 않는 한 주가의 단기적인 흔들림은 버텨내거나 오히려 싸게 더 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거래량 감소는 인기가 식었다는 불안 신호가 아니라 드디어 시장의 매물이 잠기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확인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시장의 키워드는 막연한 꿈이 아닌 증명을 요구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조비는 국제 비행 같은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로 바로 그 증명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불안해 보이는 거래량 없는 상승이 실제로는 단기 투자자들이 떠나고 장기적인 확신을 가진 새로운 주인들이 자리를 잡는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주가 차트 뒤에 이렇게 치열한 수급과 심리의 드라마가 숨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지금 조비의 상황은 기술이 현실이 되는 속도와 투자자들이 그 현실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 사이의 줄다리기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과 인내심의 싸움이군요. 네, 기술의 진전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심리와 시간의 싸움이 중요해진 국면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대로라면 시장에서 진짜 의미 있는 주가 돌파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의 환호 속에 터져나오는 거대한 거래량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오히려 소수의 확신을 가진 이들이 남들이 던지는 매물을 묵묵히 흡수하며 보내는 그 지루한 시간이 진짜 변화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분석한 정보를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일까요?